네, 손주규 선임 기자와 함께 주말 동안에 나와 있는 뉴스들, 국제 뉴스들도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펙 플러스 회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골자긴 하죠.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고요. 네.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선 기존의 그 의무적인 감산하고 자발적인 감산 연장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걸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외신들이 이렇게 보면요, 좀 복잡한데요. 일단 그동안에 한 하루 586만 배럴 정도를 이제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해왔는데 그 가운데 200만 배럴 정도는 이제 의무적인 그 감산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자발적 감산인데 이것도 1그룹, 2그룹으로 나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사우디를 비롯한 8개국,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한 220만 배럴 정도 하루에 감산, 자발적으로 감산을 해왔는데 이거를 3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한 166만 배럴 정도. 요거는 한 해 더 연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오펙이 이렇게 감산하기로 했지만 그동안의 실질적인 산유량은 보면 이걸 또 오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랍에미리트가 계속 우리는 증산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네. 내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하루 30만 배럴 지금보다 더 많아서 한 352만 배럴 정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걸 보면요. 그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언론 브리핑 하면서 그 미국 금리 추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들이 구체적인 금리 인하 경로를 알려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를 좀 석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오펙이 영향력이 전 같지가 않죠. 미국도 증산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떨어진 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뭐 감산도 지금 그런 의미인데 이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그 소통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은 어떤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부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오펙 플러스에서 나온 이야기들 지금 속속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쭉 지금까지 나온 내용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얘기인데 어제 달 뒷면에 착륙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네요. 네, 어제 오전에 그 중국 국가항공청국이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달 뒷면에 착륙한 게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네. 중국이 이미 2019년 1월에 그 뒷면에 처음으로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착륙하고 나서 중국 쪽 얘기는 한 이틀 정도 그 이제 시료 이제 탐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해서 성공을 하면은 이제 다시 그걸 싣고 돌아오는데 오는 이달 25일쯤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샘플 채취를 해서 뭐 가지고 와서 뭐 이런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달 뒷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달 그 극지 쪽에 다량의 얼음이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려는 거죠. 네. 되면은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그 심우주 탐사에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가 큰데 네. 사실 중국이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러시아에 비해서는 그 우주 탐사 쪽에서는 상당히 뒤처졌는데 달에서는 아주 바짝 그 고삐를 조여가지고 지금 2010 달 탐사에서는 지금 오히려 미국하고 러시아보다 더 앞선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중국 쪽 목표는 2030년까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샹그릴라 대화, 아시아 안보회의를 이제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얘기하는데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성토적으로 부각됐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제 폐막했죠? 이게 이제 21회이죠. 네. 이제 이틀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뭐 성토장이 됐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핵심 현안이 아시다시피 대만 문제, 그다음 남중국해,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북한 문제까지 이제 돼 있는데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뭐 동맹들이 뭐 공세가 아주 집중됐습니다. 네. 토요일 날 개막하고 나서 첫 연설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했는데 뭐 아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중국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을 건옥 이렇게 찝어서 얘기를 하진 않았고 뭐 어떤 나라가 훼손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도 연사로 나섰는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뭐 그런 특히 이제 영유권 문제에 대한 네. 에 대해서 이제 평화로운 뭐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대만 총통 취임에 대해서 포위 훈련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선박에 대해서 중국이 자꾸 물대포로 쏘고 한 것들 이런 걸 이제 겨냥을 해서 했는데 오스틴도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뭐 강압 공격으로 자기네 뜻을 강요하라고 한다 뭐 이런 이제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주목되는 게 중 하나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 국방 책임자들이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동을 했는데 예상대로 서로의 입장차만 부각시키고 뭐 특별하게 뭐 이게 좀 진전된 내용은 없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나 나왔던 얘기들도 좀 궁금한데요. 정리해 주실까요? 러시아에 관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 거래 문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나토 동진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됐다는 중국 주장에 아주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이거는 푸틴이 명백히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로 한 결정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선을 긋고요. 우리 신원식 장관도 어제 회의에서 북한 최근에 오물풍선 네. 문제 이것도 규탄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하고 러시아 협력 이런 무기 거래에 대한 뭐 중단도 촉구를 한 거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샹그릴라 이 대화 폐막 전에 깜짝 연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했다고요? 마지막 연설을 젤렌스키가 했습니다. 토요일 날 아주 엄중한 경호 속에 도착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토요일 날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 스위스가 이달 중순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6개 국가하고 기관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평화 노력을 방해하는 국가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연설에서는 중국을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방해를 한다. 그러면서 중국 같은 독립적인 강대국이 푸틴의 도구가 됐다는 점이 참 유감스럽다. 네. 그렇게 아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단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평화에 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실망했다고 했고요. 러시아는 아예 스위스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은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는 직접 오라고 하는데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백악관 쪽에서 컨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의 작심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네.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그 이후에 직후에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아주 이게 지금 뭐 거의 참 글쎄 이걸 네. 미국 언론들 분석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쪽에 이제 방점이 찍힙니다. 네. 일단 유죄 판결 나오고 나서 직후에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조사한 건 보면은 바이든이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의미한 거는 아닌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이죠. 네네. 그때 한 걸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49%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는 했는데 또 47%는 이거 정치 재판이다. 물론 이제 공화당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 간에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도 이 유죄 판결 자체가 현재로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제 또 로이터하고 입소스 조사를 보면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선고 공판이 되죠. 지금까지는 판결이고. 판결이죠. 물론 네.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의견도 적지 않은데 그만큼의 비율이 전에 니키 헤일리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했죠. 그걸 지지했던 비율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바이든한테는 호재가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도무지 이번 유죄 판결로 인해서 이게
트럼프한테 불리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하는데 저는 상당히 지금 아주 묘한 상황입니다. 직후에 이 조사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변화까지는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여론이군요. 그런데 유죄 판결 24시간 만에 기록적으로 730억 원이 모금됐다. 트럼프 쪽 얘기죠. 네. 그런데 또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화당 그 전국이 쪽 얘기인데 액수가 훨씬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8시간 그래요? 동안 우리 돈 한 970억 정도가 모금됐다. 기록이다. 아주 뭐 굉장히 아주 피치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공동대책 그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는 게 특히 그 소액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바이든이 현금력은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 지지층의 후원금이 그만큼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언론 대다수는 이게 대선 판도를 뒤흔들 뭐 아주 중요한 태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 이게 좀 어렵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세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눈인지 찻잔속 태풍인지 아직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언론 성향별로 조금씩 좀 차이가 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보수 쪽 이제 논조를 하는데 여기는 이런 그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대선 레이스에 상상할 수 없는 와일드 카드가 하나 더 더해졌다. 네. 그러면서 일단 그 평결로 트럼프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좀 약간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었습니다. 네. 반면에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이제 가깝죠. 여기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뭘 꼬집었냐면 젊은 층하고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쪽죠. 이번에 이제 경합주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을 트럼프가 가져와야 하는데 이 사람 요 젊은 층하고 비백인 층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 받으면 우리는 생각 접겠다는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한테는 불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초박빙이라 아주 작은 것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유죄 판결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 좀 힘들다. 이렇게 신중하게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이 헌터, 미국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 지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두 건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총기 불법 소지. 이 사람이 마약 중독이 있다는 자기 전력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중독자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이 재판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부통령 할 때 우크라이나 기업에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탈세 혐의 재판도 있고요.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부각돼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막 공격을 하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지금 아들 때문에 차담 때문에 이제 사법 리스크에 걸리게 생겼는데 과연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지금 미국 언론들이 주목을 합니다. 서로 뭐 맞불놓기 하는데요. 트럼프가 지금 유죄 판결 재판 사기라고 했는데 바이든도 지금 헌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6주간에 걸친 이 총선 결과가 곧 나오죠. 지난 토요일 날 네. 총선 마지막 단계 이제 투표가 종료되고 나서 출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뭐 압도적인 승리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 그 집권당이 갖고 있는 네. 의석이요. 연방 하원 543석 중에서 353석. 지금도 뭐 과반이 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3선이 무난하다. 그것도 압도적 승리.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3선을 하게 되면 모디가 인도 독립 후 네루 초대 총리에 의해서 두 번째로 세 번 연임이 연임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내일인가요? 발표가? 예. 네. 개표가 지금 내일 이제 네. 이루어지고 이제 발표가 당일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는 지금 출구조사 이거 신뢰할 수 없다. 과거에도 엉터리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일 한번 두고 보죠. 일단 모디가 압승할 걸로 예상은 됐었습니다. 내일 또 결과가 나오면 전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 해봅니다. 인공지능 이 스마트폰
산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스마트폰 산업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이제 어제 이거 그 스마트폰 산업 전망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 성숙기에 들어가서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는 힘들겠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제 마침 삼성이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AI 폰을 출시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꽤 인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스마트폰의 새로운 그 매출 어떤 그 바탕이 되지 않겠는 기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IDC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한 4% 늘어서 한 우리 돈으로 747조 원 정도. 그래서 그리고 내년하고 후년도 매출액이 한 2%, 3% 늘어날 것 같다. 지난 2년간은 매출이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런 탄력이 좀 유지가 될 거로는 전망이 됐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금 개발자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스마트폰이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렇죠.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가 한 12억 5천만 대, 네. 500만 대 정도 팔릴 거로 예상이 됐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14억 대 정도였으니까 그때만큼은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지금 일단 조금 좀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전체 인도량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다고요, 보고서가. 네, 네. 중국 쪽 보면은 올해 중국 스마트폰 인도량이 전년 대비 4.3% 늘어나서 세계 평균치를 조금 웃돌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지난 1분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많았고요. 20%. 그다음에 애플이 18%, 그리고 샤오미가 14%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상위 5개 업체 중에서 애플이 16%, 나머지 4개 업체는 중국의 그 이른바 애국 소비 네. 때문에 4개 업체가 탑 5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그 선임 애널리스트 분석은 삼성전자가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지금 조금 여기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여가 예상보다 더디기는 하지만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